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박태환입니다. 제44회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하실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반도 문제 해법,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발제하실 분은 왼쪽에 계시는 박종수 박사님,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6분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홍현익 박사님은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시고 현재는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 왕선택 박사님. 왕선택 박사님은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속에 YTN에 매주 토요일 11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김형석 박사님이신데 전 통일부 차관이시고 현재는 대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변현석 계명대학교 중앙아시아 교수로 계시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성은 교수, 한국 외대 농업과 교수인데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음 오시는 우리 두진호 박사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신데 역시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손님으로 이상수 박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시고 우리 제45회 전문가 정책 포럼의 발제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연구원 스텝 멤버들을 우선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신 이두수 총장님. 일단 이제 발제자와 우리 토론자 그 외 참석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통일뉴스에 9월 27일 게재된 저의 칼럼 제목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바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이 우리 오늘 논의하는 것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인용. 북러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한미일 삼국이 강도 높게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은 안보 딜레마를 일으키게 되어 군비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 국이 갈릴 리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현 시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핵균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된 전쟁, War by Plan은 무망한 것 같습니다. 핵 억지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핵전쟁을 먼저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대안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합니다. 남북미 상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한 한반도 문제 해법 모색을 어렵게 할 것이고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상국 간 성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대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상국이 이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위해서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일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들이 오늘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우리 보수와 진보 학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견해가 앞으로 많은 정책 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정책 포럼의 발표자는 아까 소개시킨 대로 전 러시아 공사를 역임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신 박종수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우리 박 교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대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들을 토론자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악유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좀 더 허심탄회하게 서로 좀 의견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45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미 다 자료를 받아서 읽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요약하는 느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르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미르 간의 대리전으로 이제까지 봐왔고 그래서 세계 소전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리틀 월드 워. 그런데 그게 지금 28 전쟁이 또 발발하고 잘못하면 이게 또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제가 지금 타이틀을 붙이는 거는 G20, 인도 G20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동안에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렇게 얘기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의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저는 큰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서방에 반대하는 이 두 세력이
확연히 구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한 G7 그리고 EU 거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상하이 협력기구 거기에 브릭스가 이제 브릭스가 지금 상당히 세를 확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두 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취임하고부터 한 20년 이상 지향해왔던 강한 러시아 건설, 복원, 이거에 대한 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식임석이 될 걸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러시아가 2000년부터 올 3월 이전까지 일관된 그 대정책 문서를 일부 수정은 됐습니다만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이번 지난 3월 31일부로 러시아 연방 대정책 개념을 상당히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두드러진 내용이 그 우선순위 지역 개념을 많이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지난 3월 달에 채택한 대정책 개념을 전시 대정책 개념으로 일단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쭉 한번 스크랩을 해보니까, 지난 그 8차 동방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발언했던 발다이 클럽 10월 5일, 그리고 그 이전에 남아공에서 했던 브릭스 정상회의의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 가더라는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러시아의 그 대정책 변화는 푸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 6월에 그 문서를 정식으로 채택했고 이게 이제 모든 대정책의 기본 텍스트가 된 거죠. 그동안에 여러 번 수정을 거쳤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했던 내용 중에 두드러진 것은 상당히 언어가 투박하고 공세적이고 호전적이고 직설적이더라는 얘기죠. 뭐 한간에 제가 러시아 전문가들, 그 러시아 현지인 분들한테 얘기를 보니까 알렉산더 두긴이라고 신유라시아주의를 적극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그분의 그 자문이 많이 좀 작용한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지역의 순위가 그동안에 미국이나 유럽, 서방 중심에서 근해 중앙아의 전통적인 구소정권인 거기 두 번째가 이제 북극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인데 유라시아도 중국과 러시아를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글로벌 사우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그 내용들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 우리가 주목돼야 될 부분이 지난 9월 10일 날 러시아가 병합한 4개 주, 우크라이나 남부 4개 주에 대한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공식적으로 1주년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지금 재성훈 교수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던데 보니까 89개국인데 제가 뭐 이걸 플러스 4가 돼야지 93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존에 85개에서 89개 이 인용한 이 텍스트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용을 했더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93개가 아니라 89개입니다. 플러스 4개로 해서. 그래서 국가 전략에 이제 일관된 것은 강한 러시아 건설이죠. 강한 러시아 건설의 핵은 미국의 단일 패권을 타파한다. 다국 질서로 간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 기치를 내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이번 그 지난 그 대전직 기념에서 그대로 녹아나 있고 10월 5일 그 발다이 클럽에서도 보니까 국제관계 6대 원칙을 다시 또 푸틴이 천명을 했는데 거기에도 많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 기존 문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핵 문제인데
과거의 기존 문서에서는 핵 강국들에 대한 뭐 전면전이나 이런 거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이젠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핵 문제에 관한 거는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자꾸 러시아가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걱정 없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아니다 그러고 이거는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자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핵실험 금지 조약 기준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푸틴이 발표하자마자 바로 2주 뒤에 러시아 하원에서 CTBT 이 비준 철회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상원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는 바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입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같는데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해서 푸틴이 서명을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가 보이는 입장은 우크라이나 EU 편입은 찬성한다. 나토는 반대한다. 이건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이 원칙은 러시아가 아마 계속 고시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그 대정책 추진 방향을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일목요연하게 나름대로 해보다 보니까 이 영어 선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심플하게 하는 차원에서 체제적 관점에서 하나 봤고 하나는 이념적, 그 다음에는 경제적, 그 다음에는 지역적, 그 다음에 외교적 관점으로 한번 나름대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체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단일 체제를 다국체로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혼자 안 되니까 중국하고 연대를 하는데 중국하고 연대 과정이 많은 진척을 보인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구소련 당시부터 1964년부터 가장 첨예한 대립을 가졌던 게 국경 분쟁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거죠. 2004년부로 백사 해결이 됐고 그 이후로 인도, 이란, 독일, 일본 심지어는 뭐 아시아까지 그래서 상당히 러시아 쪽으로 많이 포용하는 그런 대정책의 행보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0일에 승인된 이제 대정책 기념 그 4조에서는 단일 체제가 붕괴되고 다국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있다고 아예 적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푸틴의 뭐 희망이거든 아니면 자신감이든 그런 의미로 일이다 문서화시킨 거죠. 이러한 그 내용은 지난 그 8월달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다 돼 있어요. 브릭스 그 선언문의 많은 내용들이 푸틴이 그동안에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유엔의 개헌 문제,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을 위한 자국 통화 사용 문제, 그다음에 WTO하고 브레튼 우주 체제 개헌 문제 이거를 아예 브릭스 정상 선언문에다가 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러시아하고 중국의 연대를 넘어서 브릭스 국가까지 이제 확대됐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세를 놓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념적 관점인데 서구주의에서 이제 슬라브주의, 가라오에서 이제 유라시아주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이제까지 19세기부터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가 항시 서로 씨와 날처럼 공존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유라시아주의로 많이 바뀌고 하는데 슬라브주의가 사실은 기본 모태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확대라 그럴까요? 순수 슬라브주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다 포함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슬라브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라시아주의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범슬라브주의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배경은 우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배경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왜 1인치도 동쪽으로 이동을 안 하겠다고 같은 약속을 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게 러시아로서는 가장 불만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대정책을 하는데 알렉산더 투긴의 신유라시주의가 많이 반영되고
지금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아프가니스탄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중동까지 다 포함시키는 대유라시아주의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를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러시아도 나토나 EU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나토나 EU에서 수용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자 해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냥 유럽에 기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점인데, 이제 시장 자본주의에서 국가 자본주의. 이것도 이제 용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이제 시장 자본주의라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미국, 국가 자본주의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한 구사회주의권으로 봐야 되는데,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달러의 패권하고, 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겠다는 탈달러.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푸틴이 사실 시장 경제로 이양을 했다고 그랬지만 100%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바람직했다고 보는 게, 옐친 때는 순수한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의 그 산업 구조가, 경제 구조가 주로 중공업, 군수, 자원, 이거는 서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가 대부분 관장을 하거든요. 이게 러시아가 포션이 클 뿐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동방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탈달러화로 가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예요. 환율은 이거는 러시아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환율만큼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그 나라의 경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인 거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1달러에 100불까지 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93불로 떨어졌어요. 93불로 떨어진 이유가 환율은 잡겠다. 그건 푸틴이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율을 올렸는데 12% 올려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 15%까지 갑자기 올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치가 뭐냐. 42개 주요 수출 기업들의 달러 의무 매각, 국내 시장에 무조건 팔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제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97에서 하루 사이에 그냥 93% 탁 떨어져요. 아마 이 90대로 계속 유지를 아마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관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환율에 관한.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유럽에서 아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유럽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태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2004년에 이미 군사적으로 이쪽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동방 2018년은 소련 당시 때도 대규모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던데, 이런 훈련을 했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도 합동훈련을 14개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아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는 러시아가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태 지역에 관한 얼마 전에 동방경제 포럼에서도 푸틴이 얘기도 했어요. 21세기 전 기간에 걸쳐 극동 개발에 우선권을 두겠다. 아예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수세적 외교에서 이제 공세적 외교인데, 옐친 때부터 푸틴 초기만 해도 서방하고 가능하면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또 결정적인 게 2019년에 미국 중거리 핵전략 파기.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러시아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도 G20 정상회의도 러시아 공세,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꾸는 것도 러시아의 외교적인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의 이제 아티 전략인데, 예, 아티 전략은 저는 이제 아티 전략의 종착역은 북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러시아가 그걸 주도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북극 쟁탈전인데, 여기가 지금 미국하고 또 하나의 헤게모니 쟁탈의 하나예요. 2022년에 그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뜨거웠던 설전이 바이든하고 바로 이 북극 문제였어요. 근데 북극에 관한 미국이 지금 상당히 러시아의 좀 수세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트 전략이 이제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젠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갈등 요인은 이제 그만큼 없어진 거죠. 오히려 협력 요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중국의 이제 1대1로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국이 옛날 구소련 당시 동안 해도 경제 볼륨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젠 이제 G2 관련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나 이런 게 많은 거죠.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그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어차피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는 경제적으로 상호 호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경학적 관점에서도 보면 러시아가 북극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보는 게, 2007년에 이미 북극의 그 대륙형에다가 푸틴이 러시아 태극기를 갖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뭐 야단이었죠. 어디 제국 시대냐, 무슨 선점한 거냐. 그러니까 뭐 조용하고 있더니 한 2017년 되니까 서서 이제 군사력을 파견하고, 그러면서 2020년에는 북극 정책 원칙, 2035년, 그리고 또 10월에는 뭐 북극 개발, 국가안보 전략, 계속 이제 북극에 관한 이런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국동개발부 장관도 이제 북동개발부 장관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얼마 전에 이제 체프코프 장관이 2030년까지 북극의 그 물량을 원래 1억 5천만 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억 톤으로 늘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그 러시아의 군사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인 걸로 봅니다. 지제작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제 북태평양을 대상으로 해서 북동 지역에서 지금 훈련을 아까 2004년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의 집중도가 좀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은 경제적으로는 일본하고 서로 공조를 하겠다나 하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파트셔프나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가 일본의 어떤 그 재무장이나 이런 게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그 대외정책 개념에서 한반도 문제는 아예 빼버렸어요. 2016년까지도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빼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아마 기존의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기존의 그 남북한 균형의 교,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 러시아가 유지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뺐다고 해서 그 문제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푸틴 이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현재까지 이제 한 2개 정도로 나눠 있어요. 푸틴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한과 북한을 균형 있게 서로 보호적인 관계로 계속 유지를 해온 거죠. 북한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전통적인 사회주의 맹방으로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하고는 이제 뭐 경제적인 그 무역거나 이런 거 보면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남한하고는 이제 경제적인 협력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해왔던 거고, 특히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원청 기술 같은 경우가 우물의 아무도 러시아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 당장 나라고 할 때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기술 제휴를 하려고 했더니 뭐 보니까 돈을 많이 요구하고 안 되니까 러시아에 왔는데, 그때 그 계산해 보니까 한 미국에서 받아올 거 한 2%밖에 안 들어요. 러시아 기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성공한 거죠. 네.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많이 우리가 우리하고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통상 관계에도 사실 그 문재인 정부 국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나갈 걸로 기대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친북 정책 같은 경우는 이 친북 정책이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데, 2000년 2월 9일 소위 그 신조약으로, 기존의 구소련 당시 때 동맹조약이 신조약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다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그런 걸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양국 간의 그 오가는 그 관계를 계속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제는 한번 이따 토론에서 좀 명확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러시아하고 북한은 동맹이냐 아니냐. 저는 동맹이라고 결론을 오래전부터 내렸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혈맹이라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혼맹이다. 혼맹, 영혼의 결합이다 까지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농담으로 듣고 끝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이 부분은 토론에서 좀 서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제 판단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한번 저도 검증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하고 북한의 그 경제 관계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관계가 썰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 협력은 중국보다도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보는 게 가장 큰 것 중이에요. 북한의 대체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하고의 그 채권 문제, 이거를 다 탕감을 시키죠. 10억 불, 물론 10억 불은 이게 서로 경제협력에 쓰자고 했지만 사실 전액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63개가 러북 경제 공동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 근데 이 프로젝트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철도 개건에서부터 러시아가 북한의 3,500km의 철도를 다 개건해 줍니다. 이런 것도 승리화학 공장 개건 문제, 아주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이게 63개예요. 근데 그게 2018년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20개는 거의 다 이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에 합의하면 그것도 MOU 체계라는데 MOU 체계 수십 개 하죠. 이행률이 5%도 안 돼요. 20개가 되면 이거 무려 한 35%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행률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고 러시아는 사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러시아하고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부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그 이후부터 제가 칼럼 쓴 것만 해도 한 6, 7국 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너북 간에 철도 공조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북한하고의 관계나 러시아 관계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제가 박진 장관 취임할 때도 그 페이퍼를 주고, 장호진 지금 1차관한테는 수시로 줘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들 알아서 쓰기더라고. 여하튼 나는 할 얘기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뭐 별로 반응이 없고 답답할 뿐이죠. 러시아의 그 한반도 쟁점 사항을 이번 네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태환 원장님께서 한번 짚어달라고 했어요. 남북한 등거리 외교. 이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완전히 친북, 반한 뭐 이런 입장이죠, 러시아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우리가 지난 2월 24일 수출 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늘렸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도 엄청 많이 났어요. 798개라는 게 따져보면 전 분야에 거의 다 해당돼요. 왜 이게 단일 품목이 아니라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품목들에 대한 그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면 남한 대해서 뭐 크게 우리한테 뭐 비유폭으로 지정한 외에는 크게 우리한테 어떤 펀치를 날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좀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러 경제협력 문제. 소련이 우리하고 수교했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경제협력이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러시아는 한국을 좀 인내로 기다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관계는 아시다시피 언젠가 먹힐 수 있다는 이 우려가 항상 따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러 경제협력은 가능하면 이거는 빨리 회복될수록 그만큼 우리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거고, 동료 간의 이제 군사협력 문제인데, 이건 이제 동맹 문제는 이따 한번 더 우리 토론을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00년 2월 갱신을 했지만 저는 군사동맹 성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실무를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1987년 프레올림픽 때부터 소련 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보트파도 마셨는데 현재까지 그동안의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이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철저하게 보완이 유지돼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았고요. 이거는 지금 뭐 미국이 추적을 한다는데 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상선이 이동했다? 거기에 무기가 있을 거다? 그거는 추정일 뿐이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인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철저해요. 군사협력에 관한 한은 북한과 러시아는 철저한 대외 보완이 가능한 거죠. 이게.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도 이건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핵 시설과 기술을 직접 다 공유해 주는 국가 아니에요. 그리고 NPT 체제를 좀 관리하는 최다 핵 보유국이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국경 문제에 대해서 핵 낙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 핵에 관한 한 가장 심란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할수록 가장 우려한 부분이 핵 도미노죠. 대만, 한국, 일본이 핵을 보유할 거에 대한 우려를 러시아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러시아도 북한 입장에 일단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뭐 작년에 5월달에 메드베제프가 핵 사용 5개, 4개 항 제시하자마자 2주 만에 또 북한은 그거를 5개 항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명문화 시켰잖아요. 이런 서로가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연대하는 그런 것들이 2021년부터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눈여겨 안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정작 보면 2022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게 한반도에 관한 유일한 내용이라고 하죠. 저도 우리 시민이 나서 그때 윤영관 장관이 미국의 안신년
6개월 갔다 온다고 해서 갔다 와서 2021년 22년 1월달이거든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봤어요. 그때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다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정책이 없느냐. 무정책. 편 오바마 때부터 더 한심하더라. 그 얘기를 자기도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더라고. 자, 그러면 러시아의 이제 소위 역할, 앞으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관심 있었던 책은 북중로 정상회담 평가인데, 대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대북 대러 강경 입장에 대한 반작용, 한미일 연대에 대한 반작용, 이게 이제 1차적인 요인이고, 실은 이미 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갔어야 돼요. 그게 이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이미 그 방향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핫산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가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했던 한마디가 그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노이 노딜 정상회담, 노딜 회담 끝나고 나서 핫산역의 일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 소위 이 선친의 그 유은 정치를 하겠다는 그걸 이미 거기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를 하고 그 기회가 없었던 거죠. 나는 그때 내년에는 분명히 김정일 아버지처럼 열차 타고 보트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실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원인이 이 방문한 배경이.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한미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는데 내면을 따지고 본다면 또 후자가 더 강할 수도 있고요.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모든 분야를 다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외형적으로는 보니까 이번에 그 대표단에 김정은 대표단에 보니까 군사 유성 분야 고위 인사들은 다 출동 다 했더라고. 그만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두 분야가 핵심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문 지역도 다 군사시설을 다 방문했잖아요. 물론 할아버지도 다 군사시설을 방문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100%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거죠. 그만큼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심리전이라고 해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전 아니에요. 온갖 가짜뉴스 뭐 이런 걸로 아주 심리전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을 하고 심리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중로 연대인데, 뭐 당연히 북중로 3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연대하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100% 우리 한미 일이 연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북중로가 아주 견고하게 연대를 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걸 다 여러분도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한다면 이제 사안별로 양자간에 하든가 필요에 따르면 삼자간에 하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북중로 접경지대 그 개발 문제는 지금 삼자간에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러북 경제 공동회의 평양에서 개최될 경쟁에대해서 이 부분은 중국하고도 많이 연대를 할 거예요. 이게 이 사안별로 북중로가 되든 아니면 북로가 되든 아니면 북중이 되든 아니면 중로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할 걸로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구소련 당시 때처럼 갈등을 유발할 요인들이 사실 현재로는 없어요. 크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 대한 패권, 다극화, 탈달러, 패권 저지, 이건데 지금 이것도 중국이 무척 바라는 건데 천년에 못 나설 뿐인데 그걸 푸틴이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모른 척하고 따라가는 이런 형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경제협력에서도 보면 상당히 서로 윈윈하는 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련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원, 가스, 석탄, 원유. 석탄도 지금 중국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야 돼요. 보니까 지난 그 3월 달에 시진핑이 모스크바 가서 합의한 내용이 8개인데 그 중에 보니까 비공식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6개가 로스아톰사하고 사인을 했대요. 그럼 로스아톰사하고 한 게 뭔가 했더니 주로 저 북쪽의 야말레네츠키 그쪽의 그 LNG 건설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쪽 개발이 필요했고 중국도 거기서 개발해서 또 자기들도 가져와야 되거든. 그런 그 이해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역할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한국과 러시아는 저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그런 공유 이익이 많다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공유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필요 조건이라면, 지정학적인 공유 요건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절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그런 베니핏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남북한 통일 정책 관련해서도 보면 주변 상황 중에 냉정하게 따져서 러시아만큼 한국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반드시 남북한의 그 통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게 러시아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거든요. 당장 지금 우리 수교 이후에 현재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컸던 그 라인 브리지 사업 중에 큰 게 남북한 삼각 협력이에요. 이거는 러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통일이 되는 게 러시아한테는 훨씬 더 좋은 요건이죠. 물론 반러시아적인 통일은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건 전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제가 여기다 그냥 비공식 페이퍼니까 넣었는데 푸틴 대통령만큼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분이 없어요. 주변 국가 중에 시진핑이든 중국의 후진타오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없었어. 이거는 제가 실무하면서 직접 다 했던 거예요. 2001년, 2002년, 2005년 세 번에 걸쳐서 푸틴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남한하고의 그 정상회담을 수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을 못했어요. 근데 2001년하고 2002년은 이게 너무 공론화될 뻔했어요. 이게 외교적으로 이거를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론화되니까 이제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2005년은 이거는 제가 직접 했어요. 이건 정보 라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푸틴이 직접 제안했던 내용이 때와 장소와 형식을 가리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다 동의했다. 수용은 한국에 이름한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소위 국방장관, 외교장관, 국정원장 해가지고 했는데 안 받기로 한 거죠. 저는 그때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받았더라면 아마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의 흑백 정책이 아마 계속 잘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의 말년에 북한 방문에서 합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2005년에 했더라면 충분히 재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로서도 참 안타깝더라고. 이 좋은 걸 왜 안 받느냐. 근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사서 못 받죠. 너무 이제 안타깝던데 이런 정도로 러시아는 적극적이에요. 현실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지역 외교 차원에서 볼 때 말씀드렸지만 아태 지역의 최적의 경제 파트너는 한국이에요. 중국, 일본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다음 우리하고 협력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하드웨어 측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보면 보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 러시아가 적극을 안 나섰다면 표 그렇게 못 얻어요. 러시아가 적극을 해줬고, 그다음에 북부 이사회 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업적으로 가는 것도 러시아가 동의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 철도 협력기구. 이거 그동안에 북한이 반대가도 안 됐던 건 러시아가 설득해서 해준 거예요. 이거. 그게 우로 양으로 참 맞는데 모든 걸 우리는 수치로만 계산하려는 게 이게 문제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히 북한의 어떤 그 좀 배낭 공세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저는 러시아가 나서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러시아 주요 인사들 만나면 하는 게 제가 여기다 사학 동선이라고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러시아 지금 유럽이나 이쪽에서 지금 침략국으로 악의 화신으로 돼 있는데 이 국동기업 동북아지역에서 좀 이제 선을 좀 행하라. 그게 뭐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통화 제스처를 써라. 그러면 푸틴도 그런 그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얼마나 귀담아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좀 내일 또 러시아 가는데 또 내일 산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세미나 있어서 그분들한테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당신들도 노력하라고. 군사 안보 정책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러시아는 그 옛날 냉전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1980년대 브레즈네프 시대였거든요. 그때 러시아, 소련하고 북한하고 이 베트남하고 그 벨트가 있어요. 깜라인만까지 연결되는 벨트. 그때 북한으로부터 받은 그 기지가 낮은 핫산에서부터 청진, 원산까지 다 받았고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전투기가. 그래서 중국이 아주 항의를 많이 했잖아. 왜? 중국의 모든 걸 다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 한반도를 거쳐서 베트남 깜라인만까지 가는 이 벨트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복원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럼 베트남하고 관계가 뭐가 이렇게 밀접하냐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베트남하고 러시아하고는 동맹이에요, 동맹. 지금 우리는 베트남 미국하고만 지금 군비적으로 상당히 모호적이고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가서 최고의 그런 내형적인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했다고 해서 미국하고 아주 끈끈한 거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하고 동맹이나 다름없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제가 드려드릴까요? 러시아에서 제리스키 동상을 철거한 지 아직도 동상을 못 썼는데 얼마 전에 어디 흉상을 세웠다. 베트남에는 2017년에 제리스키 동상을 하노이에다가 세운 거예요. 호치민인가? 어디 하노이인가? 그거 아무나도 세운 게 아니에요. 자국에서도 못 세운 동상을 베트남에다 세웠다니까. 제리스키 KGB 창시자. 그건 무슨 의미예요? 결론은 역시 저는 외교는 외교의 기본은 국익이라고 봅니다. 모든 기준은 국익이죠. 그래서 현 정부의 좀 입장에 반하는 것 같아 느끼지 좀 모르겠지만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 가치도 국익을 위한 가치는 좋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외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들 현실적으로 봐도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유럽의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은 지금 다 하나씩 둘씩 각기 전투로 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헝가리는 원래부터 좀 그랬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예 노골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EU에서 나토에서 지원하는 합당금 내라니까 우리 못 내겠다고 지금 그러거든. 헝가리 그러지. 그 다음에 폴란드도 지금 곡물 수출 때문에 완전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WTO 제소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런데 슬로바키아도 지금 친러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세그라 내국 중에 세 개 국가가 완전히 지금 반 폴란드, 미국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안 그러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유로 가스는 그대로 100%다 공급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을 안 대게 된 거예요. 근데 원유를 이제 제한을 했는데 원유도 나라에 따라서 틀려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유 공급이. 그리고 심지어는 원유도 일부 국가들은 유예를 시키는 거가 있죠. 유예를 시켜줘. 그런 제안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많이 도입을 못한 대신 미국 걸 쓰므로 인해서 무려 30%가 더 뛰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30%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터키는 말할 것도 없고, 터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러겠지만, 일본도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러시아하고 지금 물론 이제 무역 수지는 좀 이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협력하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사할린2. 이거는 떠날 계획이 없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그쪽에 산업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쿼드의 대표적인 회원국의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러시아 원유를 120배 도입한 거예요. 일본도 원유, 원래 작년에 G7, 올해죠. G7이 배럴당 60불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합의했잖아요. 합의한 일본도 어기고 69.5불에 도입을 한 거 아니에요.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지켜. 이건 자기 국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리 합의한 내용이라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예? 저는 그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한러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지금 현 정부 내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러시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쉽지가 않고, 그나마 이제 민간 차원 내지 공공예계 차원에서 뭔가 지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내일 당장 러시아 가는 것도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가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국방위에서 계속했던 한러 지방협력 포럼하고 이제 북방 포럼 3회하고 중간이 됐는데, 한러 북방 지방협력 포럼은 참 좋아요. 러시아의 전 지방 정부가 와서 직접 투자 문제를 협력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중단이 됐어요. 우리한테도 매우 많이 났어요. 원래 부산에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안 했거든. 이거를 어떻든 이거는 안보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순수한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어떻게 복원을 정부 차원에서 다 했으면 좋고, 그나마 또 정부 차원에서 꼭 해야 될 분이 한러 경제 공동위원회예요. 한러 경제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협력 관계가 올 수도 없고요.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전에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러 경제 공동위원회가 작년부터 지금 아예 개최가 안 되고 올해도 개최될 전망이 전혀 없어요. 플립 대사가 제발 이것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부의 사실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나도 이 정부에 떠난다는 나한테 묻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대러 경제지의 융통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는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 주는 게 이 항공편 있잖아요. 유럽 가는데 지금 왕복 4시간이 더 걸려요. 옛날 러시아 상공을 거쳐서 가던 게 지금 돌아서 중국 남쪽으로 돌아가거든요. 미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가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감차트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쪽을 경유해서 가잖아요. 보니까 왕복 한 3시간 더 걸려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국민들한테 주는 러시아하고 직항로가 없어서 오는 불편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가 아니라도 딴 나라 가는데도 이 정도 우리는 기회비용을 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 때는 왕래가 별로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데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명절 되면 다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798개 품목을 좀 어떻든 좀 미국의 너무 눈치를 보지 말고 좀 미국과 조율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시켜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 달 전에 플립 대사하고 한 2시간 동안 협력 문제에서 우리 좀 둘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해가지고 다 됐네요. 했는데 플립 대사가 지적을 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게,
우리가 한국이 한국한테 부정적이고 한 거는 비호국과 지정 외에는 한국도 없다. 모든 건 한국이 먼저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건 비호국과 지정한 거 외에는 없다. 나머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보는 거 맞아요. 러시아가 지금 직접적으로 한 걸 줬어요. 비자 면제제 같은 거 다 살려주고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도 보세요. 아직도 우리 사정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아직 최종 완결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북중러 접경 평화지대. 이거는 제가 진짜 저 국방위원장 하면서 대통령한테 딱 임명장 받은 날 점심 먹으면서 바로 보고를 했어. 이거 하겠습니다. 옆에서 뭐 안보실장, 뭐 정책실장 좀 냉소적으로 보더라고요. 뭐 청와대 비서진들은 다 이거 안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이 문제는 이거는 러시아를 설득하면 된다. 그동안에 러시아가 협조해서 안 됐는데 내가 설득 한번 해보겠다. 그 대신 설득되면 내가 얘기했다. 설득했어요. 그래서 원래 2022년 6월 22일 핫산에서 연해주 주지사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그 극동개발장관까지 강하고 와서 거기서 평화지대 선포식을 위한 전 단계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포식을 하자고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러시아에서 22일을 그날 23일이 러시아 남성의 날이거든요. 전야니까 좀 안 좋다. 3월 1일로 바꾸자 해서 그럼 3월 1일로 하자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누가 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러시아 분들 만나면 얘기를 하거든요. 귀담아 들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빠지고 북중러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빠지고 북중러가 자기들이 지금 할 것 같아요. 아마 11월 달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북극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가 앞으로 우리는 살 거리라고 봐요. 이미 이 분야에 관한 러시아가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 분야에 관한 아주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게 그래서 그 2021년 제네바 6월달에 회담에서도 바이든하고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미국이 세빙선이 단 한 척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1960년에 건조한 건데 이 북극을 이용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 그나마 북극 개발에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이게 러시아는 지금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경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내내 북극을 우리가 장악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의 그 경제 볼륨이나 비전이 그만큼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